네, 오늘 이종욱 기념 심포지움에 강연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의 이 관심 주제이신 코비드 백신의 현재 개발 현황,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으며 수입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의 간단한 인트로덕션과 그리고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스페셜한 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현재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종식이 된 이후에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은 인류를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류가 개발을 하였고,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어쩌면 천연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1977년도에 효과적인 백신에 의해서 천연두가 이 세상에서 박멸되었다라고 선언이 될 정도로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박멸을 앞두고 있는 것이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현재 사빈이나 소크와 같은 유명한 백신 과학자들의 만든 백신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레디케이션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할 적에 개발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로타 장염을 예방했었던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임상을 하는데 7만 5천 명이 인볼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인볼브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수록 점점 이 개발 비용은 많아지고, 지금 현재 코로나의 경우에서는 최소 3만 명 내지 4만 명에 대한 이와 같은 임상 결과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WHO는 향후 10년, 20년 동안 우리 인류를 감염할 수 있는 바이러스 10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가 만든 소위 그 블루프린트 리스트라고 하는 이 10개의 질병이 있었는데, 3년 전에 이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3년 사이에 이 10개 중에 하나인 코로나가 지금 인류 전체에 퍼지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백신을 개발하는 이와 같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3I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바이러스를 아이솔레이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액티베이션하고 불활화하고, 그리고 주사하는 인젝트, 그래서 3I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백신을 개발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싸고, 그리고 바이러스를 만지는 동안에 사람을 감염하면 안 되니까 우주복과 같은 차단 시설이 필요한 이와 같은 상황인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액세스가 가능한 이와 같은 백신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신속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확산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지금 다 알려져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스 코로나의 원조는 코로나19의 원조는 2002년도에 사람을 감염했었던 사스라고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게 아버지고요. 지금 하나 일종의 사촌식으로 해서 지금 나온 것이 코로나입니다. 재밌는 것은 6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 코로나가 있었죠. 이 메르스 코로나도 앞으로 한 10여 년 지나면 메르스 코로나 2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된 이후에 또다시 오는 또한 팬데믹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백신은 안전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한테 맞아야 되고 안전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안전하고 효과를 따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 10년, 15년이 걸리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개발하라라는 이와 같은 요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인허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여기에다 신속하게 해라? 그럼 이 문자 세계는 서로 문자와로 서로 삼았지 아니하세. 이것은 스스로 self-contradictory한 이것을 우리한테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개발 15년 되는 개발 기간은 1년, 2년 내로 단축해라. 그리고 또 코로나는 우리 사람을 감염한 지 이게 처음 이렇게 감염된 거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항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보호해 줄지 이것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와 같은 암흑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무엇이냐면은 일단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백신은 무조건 안전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개발될 뿐만 아니라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플랫폼, 백신을 개발하는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백신들이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mRNA 백신, 벡터형 백신 이런 것들이 일단 안전한 이런 방법론을 쓰기 때문에 신속하게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안전한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가지는 이 바이러스 특성에 의해서 안전성이 이슈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 개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려고 하냐면 보통 백신을 만들면 항체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항체. 근데 항체가 이게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항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체에 따라서는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하는 항체도 있어요. 오히려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도와줘가지고 감염을 촉진시키는 이와 같은 아주 나쁜 선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사스 코로나가 그때 사람 전 세계 감염했을 적에 그때 동물 실험을 했을 적에 얻어진 결과 중에 하나는 이상하게도 사스 코로나 백신을 맞고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사스 코로나의 우리 사천격인 우리 코로나19는 지금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그와 같은 부작용은 아직도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임상 실험하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4월부터 해서 소위 그 범정부 지원단을 조직을 해서 거의 한 달에 2번씩 레귤러하게 회의를 거치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이 대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근거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범정부 지원단 말고 또 그 아래쪽에 총괄위원회가 또 있고요. 그 아래 단계에서 백신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치료제위원회가 있어서 거의 지금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이 회의에 지금 인볼브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백신 실험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뭐냐면은 환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K방역이 너무 성공적으로 되다 보니 환자가 없어요. 충분히 환자가 확보돼야지 유의성 있는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K방역을 너무 잘하다 보니 백신에 걸림돌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구 지원 인프라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문 의료진이 부족하고요.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수탁기관도 경험이 부족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이. 그리고 병원 현장에서 인식과 경험도 부족해서 참여에 소극적.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임상실험을 하려면 해외 국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발되는 백신도 있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 최초의 백신이 국내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백신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고, 아까 전 연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백신의 경우에서는 이것은 공공재라는 인식을 같이 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와 같은 감염성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어떤 세계 시민적인 의식에 의해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위 글로벌 백신 공급 메커니즘, 소위 코백스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87개국이 이것을 통해서 백신을 구매를 하기로 이제 의사를 표명했고요. 우리나라도 10월 달 초에 이 선구매를 위해서 수백억에 해당되는 선금을 지금 현재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코백스 메커니즘을 통해서는 인구의 20%까지를 접종할 수 있는 접종 물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이라고 하면은 1,000만 명에 해당되는 백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더 많은 사람을 접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이 같은 백신이 필요한데, 이것은 개별 기업 협상을 통해서 약 2천만 명에 해당되는 이 같은 그 백신을 정부가 해외에 있는 회사와 직접 협상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대상이 되는 백신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5종류가 있습니다.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백신 한 5종류가 있는데, 기본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느 백신이 가장 효과가 있을지 아직 잘 모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위험 분산을 위해서 하나의 백신만을 우리가 수입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플랫폼이 다른 2-3가지 이상의 해당되는 그 기업과 그 종류별로 어콰이하자라는 것이 기본 정책이고, 그리고 즉시 접종보다는 우선 비축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급히 즉시 접종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누구도 전 세계적으로 써가지고 부작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섣불리 접종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낭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선진국들이 가는 것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캐치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이냐를 가지고서 접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양한 백신을 우리가 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백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가장 우선순위는 무조건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백신을 한 번 맞고도 될 수가 있냐? 아니면 두 번 접종이 필요한지. 가격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도수 하나당 3불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30불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백신 플랫폼마다 공급이 가능한 시기도 틀립니다. 그 시기도 결정해야 될 것이고, 구매 조건 이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구매를 해서 혹시라도 백신에 의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할 적에 이 모든 이것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면책 조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단 유사 시에 비용이나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지금 이것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와 같은 면책 조항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가늠해서 어떤 백신을 가지고 우리가 접종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따라서 전문가 회의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씩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전 인구의 60%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문가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접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70%. 왜 70%? 왜 100%가 아니냐면은 아직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백신들이 대상이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즉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아이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모든 임상 데이터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적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8세 이상에 해당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할 경우에 최대로 70% 접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 외에 먼저 우리 해외에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게 자기네들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다오 하는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임상에 나가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아스트라제네카 이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을 해달라는 이와 같은 위탁 생산 이런 요청을 받아서 지금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치 우리나라에서 백신 생산 시설의 시설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호평이 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바백스라는 회사에서 진행되는 단백질 이 백신의 경우에서는 아예 그냥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공동 개발까지도 같이 하자. 그래서 CDMO 마치 공동 개발 그리고 생산까지도 같이 하는 이런 형태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와 같이 생산되는 이 물량이 국내에서 생산되면은 아무래도 그 생산을 맡긴 그 회사와 우리나라 정부가 니고시에이션 할 적에 가격 경쟁률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좋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수입이 좀 쉬워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백신의 개발 전략은 굉장히 달라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단 생산 스피드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보여지고 있는 슬라이드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할 적에 유정란을 생산하면 6개월이 걸리고요. 세포비약을 하면 4개월이 걸리는데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한 달 내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통적인 플랫폼이 향후 우리나라가 갖춰야 될 이런 부분이 것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좀 더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DNA 백신, RNA 백신, 그 모더나 회사 또는 파이저 회사 들어보셨죠? 이게 다 RNA 백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벡터형 백신, 이게 영국의 애스트라제네카가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 보이는 것처럼 VLP 백신, 이것은 바이러스하고 똑같지만은 그 속에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우리 몸에 주어도 감염이 되지 않는 데 비해서, 그러나 이 모양 자체는 바이러스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주변에서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엄청난 강력한 항원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변종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변종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은 지금 현재 개발하는 백신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변종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은 지금 있는 백신으로 커버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또 그 백신을 맞아야 될 터인데, 그거보다는 아예 하나의 백신으로 전에 있었던 변종, 앞으로 나올 변종을 모두 다 커버하는 소위 유니버설 백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미 인플루엔자, 독감의 경우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와 같은 어프로치를 통해서 백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변종이 올 적에 백신이 좋으면은 그때는 이 커버가 되지만 빗나가면은 보호가 안 되죠. 우리가 소나기가 많이 올 적에 그때 조그만 우산을 한 3개, 4개 겹쳤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바이러스 성분이 있는 이와 같은 다가형 백신이 인플루엔자 백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 우산, 파란 우산, 그 중에 찢어지는 우산이 있으면은 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프로치보다는 큰 우산 하나로 커버하자라고 하는 유니버설 백신이 지금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지속되면서 이제 인플루엔자가 오는 독감 시즌이 왔습니다. 이 두 개의 바이러스가 같이 돌아갈 적에 만약 코로나가 인류의 상시화가 된다면은 인플루엔자와 함께 코로나를 동시에 면역할 수 있는 소위 두 개를 같이 면역해 줄 수 있는 이 같은 백신이 필요할 거고, 요즘에 나오는 그 트윈데믹, 두 개의 그 팬데믹이 같이 들어오는 이 같은 월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WHO가 얘기하는 향후 10년, 20년 동안 올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백신 개발의 히스토리가 20년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제너가 200년 전에 그 스몰팍스 백신을 개발했죠. 그 이와 같은 사람의 레거시로 인해서 현재 옥스퍼드 대학의 제너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제너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굉장히 임상 3상의 포프론트로 나와 있는 백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신을 개발하려면 최소한의 영국에 보면 200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것이었죠.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200년의 이것을 20년으로 축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도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술이 필요할 터인데, 우리에게 영국에는 에드워드 제너가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이정욱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우리 대선배가 쌓아놓은 이 레거시를 통해서 향후 감염병과 싸울 수 있는 이와 같은 플랫폼을 이제라도 늦지 않게 구축해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한두 분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백신은 무조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18세 미만 어린아이들한테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실험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이 평가 결과는 18세 이상의 성인들한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성인들 접종한 이후에 18세 미만 또 어쩌면 5세 미만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임상 실험이 진행돼서 거기서도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고 그런다면은 빙고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마 모든 연령대에 대해서 백신 접종이 확대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아직은 지금 굉장히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와 같은 리미테이션, 이와 같은 한계가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